자, 지금부터 건축 구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배워야 될 부분은 총론이에요. 총론. 다시 말하면 건축 구조의 전체적인 개요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조라는 게 무엇이고,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무엇이고, 또 그런 구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보게 되면 순서가 개요, 분류, 그 다음에 하중. 하중은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하중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주요 성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개요를 볼게요. 자, 건축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해보면, 건축은 우리가 옛날 고대 시대에 보게 되면 수렵 생활을 하던 때에 특별히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비나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쉼터, 쉘터의 공간이었죠. 쉽게 말하면 동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굴에 있으면 비바람과 추위 이런 걸 막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의 시작은 최초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동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명의 발달함에 따라 여러 가지 재료를 건축물을 짓는 데 사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구조법을 개발하게 되었죠. 이 재료의 변화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흙과 나무를 사용해서 집을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선시대나 보게 되면 초가집, 흙집 이런 게 많이 있었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집을 지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냥 흙보다는 이렇게 그 흙을 벽돌 형태로 만들어서 굽게 되면 강도가 높아지고, 또 좀 더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벽돌, 그 다음에 자연의 돌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8세기가 지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산업혁명 결과 우리가 철을 재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철을 통해서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기술들이 개발되었고요. 그 뒤로는 철근 콘크리트, 철골 등으로 건물의 구조물을 구성하는 그런 구조 양식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주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재료가 콘크리트 또는 철골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3요소가 있어요. 3요소는 미, 구조,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미는 우리가 건축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디자인. 건물의 형태, 건물의 모양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건축은 예술의 한 분야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학과가, 지금 건축학과, 건축공학이 있잖아요. 근데 건축학은 이 미대에 있고 건축공학은 공대에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건축은 예술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미가 건축물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구조. 이건 건축 엔지니어링, 공학 부분이죠. 그래서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건물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바람이나 눈, 이런 지진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건물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조가 하나의 요소가 되고, 세 번째는 기능이에요. 기능. 건물의 기능이 무엇이 있느냐. 건물은 우리 용도에 따라서 학교, 그다음에 병원, 경찰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파트.
이런 그 각각의 건물마다 건물이 요구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사용성. 아파트에서 우리가 거의 많은 시간을 주거하게 되잖아요.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바람에 의해서 흔들린다든가 아니면 바닥에 이렇게 구배가 생긴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최근에는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해서 이 자동화된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엘리베이터 자동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온도에 맞게 에어컨이 자동적으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인텔리전트 빌딩, AI 시스템을 이용한 그런 빌딩도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능성,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만든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축 구조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주요 구조체, 구조를 이루고 있는 주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재료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해서 오늘날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조 형태예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는 RC 구조라고도 하는데 당연히 말 그대로 철근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합성 구조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철근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되면 철근과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해요. 제가 또 살펴보겠지만 콘크리트는 특징이 압축력이 굉장히 높아요. 반면에 인장력이 떨어지겠죠. 근데 철근은 인장력이 높아요. 당연히 반대로 압축에 취약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콘크리트는 내화 기능이 뛰어나요. 불에 강하다는 거죠. 얘는 내화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철근을 콘크리트로 덮어주면 철근은 이 구조물은 내화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합성해서 만든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내화성이 탁월하고 내구성 오래 간다는 의미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짓게 되면 거의 잘만 지으면 100년은 가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아파트 같은 건물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4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허가가 나죠. 그 이유는 구조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설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거의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 무거워요. 콘크리트 자체가 무거워요. 그런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시공성은 콘크리트를 보게 되면 건물을 보게 되면 거푸집이라는 게 있어요. 뭐 기둥의 틀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푸집이 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은 다음에 이제 양생 굳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재의 중량이 많이 나기 때문에 고층 건물보다는 중저층 건물로 주요 적용되고 하나의 장점으로 보자면 콘크리트 가격이 싸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주 원료가 되는 석회암이 풍부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자, 이건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을 보게 되면 여기 기둥, 슬래브, 보가 있죠. 왜냐면 콘크리트 안에 콘크리트거든요.
콘크리트 안에 철근을 배근해서 구조물을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죠. 기둥, 그 다음에 보, 그 다음에 슬래브에도 철근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건물들은 여러분이 지나다니다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골 구조에서 철골 또는 강구조라고 하는데, 당연히 구조체를 이루는 부분이 철골, H빔이겠죠. 철강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많이 볼 수 있는 H빔 또는 I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립하는 거예요. 조립해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은 리벳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나사와 같은 그런 부재인데, 이거는 철근을 이렇게 철판을 조립할 때, 접합할 때 여기다 이걸 끼워줘.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끼운 다음에 여기를 망치로, 에어 펌프로 때리게 되면 이렇게 몽톡하게 돼서 이 두 가지 부재를 접합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볼트는 여기 볼트가 들어가요. 볼트가 있으면 뭐가 있죠? 너트가 있겠죠.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접합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용접은 말 그대로 여기다가 용접하는 거 많이 봤죠? 이렇게 철근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용접을 하는 거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콘크리트 부재에 비해서 가벼워요. 같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 콘크리트의 크기와 무게와 철골의 무게를 비교해 보면 철골이 작은 중량으로 큰 강도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RC로 고층 건물을 짓지 못한 이유는 부재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볍죠. 장스팬은 뭐냐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스팬이라고 해요. 기둥 위에는 뭐가 있죠? 보가 있죠. 근데 이게 콘크리트 보인 경우에는 길어야 6에서 8m 긴 경우에요. 보통은 4에서 5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철골을 쓰게 되면 한 10m 정도 에서 12m까지 철골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이 비싸요. 제철소에서 재련을 해야 되잖아요. 철광석에 같은 경우는 주로 수입을 해요. 그리고 재련을 하는데 비용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재련을 한 다음에 운반하는데 또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철콘에 비해서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는 하나 이렇게 거푸집으로 보나 기둥, 수직 부재와 수평 부재가 일체식으로 시공이 돼요. 반면에 접합부 같은 경우는 기둥과 보가 여기에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리벳, 볼트, 용접 등으로 접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외부에서 하중이 주어지면 그 하중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 접합부예요. 그래서 접합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성이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철골 구조물이에요. 보게 되면 여기가 접합부예요. 여기 보가 있고 또 보 사이에 있는 접합부고 여기가 또 접합부예요. 이렇게 철근을 잘라서 조립하는 것, 이게 철골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랑 비슷한데 철근뿐만 아니라 철골을 넣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철골로 짓게 되면 내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내화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하게 되면 무게가 무거워져요. 근데 철골을 넣게 되면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양의 콘크리트가 필요하지 않아서 가벼워져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고, 구조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철근, 콘크리트랑 똑같은데 여기에 H형광이 들어가는 거죠. 기둥에, 그 다음에 보에 이렇게 H형광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이 주위의 콘크리트는 피복의 역할로, 그러니까 보호할 수 있는, 철근과 형광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로만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요즘 대부분 사용하는 초고층 건물이죠. 초고층 건물의 구조가 대부분 이렇게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벽돌 구조가 있어요. 벽돌 구조는 역시 벽돌은 흙을 가마에 굽죠. 그래서 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비나 바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닳지가 않아요.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화성, 불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수평력, 수평력은 뭐냐면 벽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도적벽이. 그러면 이 위에서 누르는 힘은 잘 버티는데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해요. 왜냐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가 채워지잖아요. 벽돌 하나는 굉장히 강도가 높은데 이 모르타르가 강도에 약하기 때문에 횡렬이 불면 여기 모르타르 부분이 깨지면서 벽이 무너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층 건물에 많이 사용되고요. 여러분 집 지을 때 많이 봤죠? 이렇게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아서 여기 이제 모르타르나 접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접착해서 우리가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블록이 있어요. 블록은 벽돌 구조와 특징이 똑같아요. 그런데 벽돌 대신에 뭘 쓴다? 콘크리트 블록을 쓴다 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벽돌 구조도 마찬가지, 블록도 마찬가지, 건물 내의 칸막이, 공간을 구분하는 벽이나 내력벽은 벽인데 이렇게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보면 아파트에도 내력벽과 칸막이 벽이 있거든요.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못을 박을 때 보면 알아요. 내력벽인 경우에는 못이 잘 안 박혀요. 반면에 칸막이 벽 같은 경우에는 못이 잘 박힌다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칸막이 벽인지 내력벽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좀 가볍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쌓아서 벽돌처럼 시공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멍 있잖아요. 구멍에 보면 콘크리트를 채워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콘크리트는 강도가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더 강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이 콘크리트 있는 부분에 철근을 넣을 수도 있어요. 철근을 넣게 되면 이게 철근이 없을 때보다 횡력에 조금 더 강한 성능을 지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벽돌과 블록의 차이는 벽돌 같은 경우에는 외장재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미적 요소를 드러내기 때문에, 반면에 블록 구조는 보통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쌓은 다음에 미장을 하거나 아니면 외장재를 붙인다거나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려주는 그런 건물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돌구조를 봅시다. 돌구조. 이 벽돌이나 블록은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서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는 규격화된 제품인 반면에 일반 돌은 자연에 있는 돌이에요. 돌로 쌓는 거죠. 자연에 있는 돌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느낌이 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시공비가 높아요. 돌 일단 무겁죠. 그 다음에 구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사이즈에 맞는 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공비가 높고 구조적 역할도 그리 크지 않아요. 보게 되면 이거 돌로 쌓은 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 보면 이 돌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돌을 깎아서 자연스러운 것처럼 만든 거죠. 돌 구조. 단단하죠, 당연히. 단단하지만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데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서 외장재로 많이 사용해요. 외장, 벽 같은 경우. 이 철망에 돌을 채워 넣은 거죠. 보기에 괜찮고, 그 다음에 이런 벽을 해놓으면 집 안에 내부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음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차단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쌓는 것은 미적 그런 외관을 위해서 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 방식 및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는지 볼게요. 먼저 일체식 구조. 일체식 구조는 우리가 철골 콘크리트, 즉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구조물을 우리가 일체식 구조라고 해요. 왜냐하면 건물을 이루고 있는 주요 구조부는 수평부재인 보와 슬래브, 수직부재인 기둥,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구조부를 우리가 하나로 일체로 타설할 수가 있어요. 거푸집을 짠 다음에 콘크리트를 붓게 되면 벽, 기둥, 슬래브, 보, 이게 하나로 타설되기 때문에 일체식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구식 구조. 가구식 구조는 보, 기둥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가져와서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보랑 기둥이랑 조립하고 이렇게 끼워 넣고 하는 거라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나무 구조나 철골 구조 같은 경우를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체식과 달리 접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접합의 시공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적식은 앞에서 얘기했죠. 그 규격화된 벽돌, 블록 이런 것들을 쌓아서 짓는 방식이 있어서 이거를 조적식 구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태에 따른 구조체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봅시다. 첫 번째로는 입체 트러스를 볼게요. 트러스라는 게 삼각형을 모양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부재를 우리가 트러스라고 해요. 여러 부재들을 연결했을 때 그 공간의 구분이 삼각형이 되면 우리가 그걸 트러스 부재라고 하는데, 트러스 부재의 특징은 우리가 압축력이나 인장력 이것들로만 하중을 지탱을 해요. 건물의 가장 취약한 하중은 부재에 모멘트 하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멘트 하중이 가해질 때 부재가 가장 취약해요.
그런데 트러스는 이 구조 자체상 인장과 압축만 받는 형태로 모멘트 하중을 분산하기 때문에 큰 공간을 만드는데 굉장히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재라고 해서 이거를 트러스라고, 입체 트러스는 이렇게 트러스가 여러 개 뭉쳐져 있는 걸 입체 트러스라고 해요. 공항 같은 데 가보면 천장에 이런 입체 트러스로 건물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공항에 넓은 대합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둥이 있으면 좀 불편하겠죠. 기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대공간을 이룰 수 있는데 필요한 게 입체 트러스 구조입니다. 보게 되면 이 부분 있죠, 부분. 이게 다 트러스예요. 이렇게. 트러스를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를 나타내죠. 구조물들이. 이걸 입체 트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이제 형태에 따른 분류를 할 텐데, 우리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